올해 우리 산업에서 주도할 게 두 가지 업종이 올해 수출을 주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미국 증시가 23년에 많이 올랐는데요. 24년에도 미국 증시 계속 상승을 이어갈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작년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특히 나스닥 지수가 무려 한 해 동안 48%나 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올해도 과연 그렇게 상승할까? 이번에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미국 주가도 명목 GDP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명목 GDP로 평가해 보면은 한 15% S&P 500이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다음에 유동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M2 이런 가지고 평가해 보더라도 최소한 10% 이상 S&P 500이 가대평가됐습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고 경제 변수에서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올해는 박스권 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 이익 줄어들고 아마 1분기 후반, 2분기 초반에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미국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정치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런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9월, 10월 무렵에는 미국 주가 조정폭이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4년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중기적으로 우리 환율이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율은 미 달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미국의 대내 경제 불확실성이 아주 커지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이 어제 낮아지면서 미국 금리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환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경상수지예요. 올해 경상수지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400억 달러 이상 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 경상수지 흑자 내용을 보면은 주로 투자 소득 수지예요. 우리가 98년부터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났었죠. 무려 1조 4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났는데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고 그 다음에 증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작년 1월에서 12월까지 우리나라 투자 소득 수지 흑자가 296억 달러 정도 됩니다. 상품 수지 흑자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보다는 금융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됐는데요. 이런 걸 따지면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중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올해 중간중간 환율이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주가가 불안하면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죠. 그래서 1분기 중후반, 2분기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9월, 10월에도 미국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환율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균 환율은 작년보다 약간 낮은 1290원 정도는 유지할 텐데요. 중간중간 월별로는 환율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50대인 제가 앞으로 20년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50세, 인생 중반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세까지 사실 텐데요. 50대면 좀 미래를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대면은 직장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을 텐데요. 언젠가는 직장도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50대는 직을 오래 유지하면서요. 월급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거든요. 업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50대면은 은퇴 이후의 생활을 걱정해야 될 텐데요. 저 58년 개띠고
제 또래들, 제 선배들 다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남자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 적당한 용돈, 나갈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 그 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더 하시면서요.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한 분야를 공부해 가지고 하나 그 업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면은 금융자산이 상당히 축적된 시기 아닙니까? 이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텐데요. 은행금리 앞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채권은 제가 보기에 금리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중기적으로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도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마 50대면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채권 투자를 조금 더 늘리시고요. 주식 비중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주식 비중도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은행 비중 좀 줄이고 채권 비중은 좀 더 많이 늘리고 주식 비중도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4년에 비중 있게 투자할 산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산업 전망을 하면서 제 견해뿐만 아니라 산업연구원 등 전문적인 기관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올해 우리 산업에서 주도할 게 반도체다. 그리고 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월 들어서 최근 수출 동향을 보니까 10일까지 통계가 나왔으면 역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조선업종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업종이 올해 수출을 주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종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념으로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헬스케어,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산업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적게 바이오, 이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산업입니다. 물론 이거는 주시장에 보면 변동성이 크기는 크는데요. 이런 산업도 계속 관심을 오래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 감소, 초고령화, 부유층 이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의 경제 상황일까요? 사실 우리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에서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2%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아마 2030년 가면은 1% 안팎으로 떨어질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차별화가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8%,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 2%로 떨어진다는 것은 커지는 파이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걸 나눠 가져야 되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 기업 중 약 42%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42%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죠. 그만큼 차별화가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소득 증가 속도, 우리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물론 인구가 감소하니까 아마 1인당 GDP 이런 거는 계속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성장은 차별화 시대다. 우리가 차별화 시대에 대비해야 되고요. 모든 자산 가격, 집, 주택 앞으로 차별화는 심화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 쪽에 이런 쪽에 주식 투자자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잠재 성장이 낮아진 만큼 모든 분야에서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투자 방향이 궁금합니다. 단기적 영향은 없는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선 인구가 줄어드니까 수요,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인구, 특히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생산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10%에서 2%대로 떨어졌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요인이죠. 오죽 하면은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그다음에 최근 뉴욕 타임즈에서는 한국 인구 감소 추세를 보니까 흑사병 때하고 유사하다 이런 거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감소하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 가면 우리 잠재 성장이 1%로 떨어지고요. 그 이후로 가면은 0%대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2% 이렇게 떨어지면요,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임금 속도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식 디플레에 빠지지는 아직은 않아요. 지금 명목 GDP 성장률은 한 잠재 성장을 제가 추정해 보니까 3.7% 정도 나옵니다. 실질 GDP는 2% 정도 나오는데요. 물론 이게 앞으로 갈수록 더 낮아질 것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잠재 GDP가 일본처럼 감소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값 상승률이나 그다음에 주가 상승률은 명목 GDP 상승률하고 비슷한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명목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 이런 거는 앞으로 주가 상승률, 집값 상승률도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자산의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했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잠재 성장률이 1%로 떨어지면은 우리 금리도 1 내지 2%로 떨어질 거예요. 이런 금리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은행 예금으로만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금리가 1%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더라도 한 달 이자가 10만 원 안팎 이렇게 높지 않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텐데요. 이런 시대에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요, 한 5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텐데요. 이럴 때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은행예금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채권 이런 다양한 금융자산을 함께 공부하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